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 원내 지도부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산불 대비 방제 훈련을 하던 민간 헬기가 저수지로 추락해 6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헬기를 인양해 기체 결함을 비롯한 추락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들이 14년 동안 요구해왔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납품 계약을 맺을 때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어떻게 반영할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미리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태국 수도 방콕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엔 추석 연휴를 맞아 태국을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있었는데 확인된 피해는 없다고 대사관 측이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내일 시작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여파로 인한 피해가 100억엔, 우리 돈 907억 원으로 추산돼 일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서부 지방에 한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미국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방금 전해졌는데요. 사상 초유의 하원 의장 해임입니다. 네,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공화당 강경파가 주축이 돼서 하원 의장을 축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카시 의장 해임 결의안 가결은 미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서구에 집결하며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위장 전술이란 비판도 나왔는데 민주당은 추석 민심은 한숨이었다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태우 후보가 초청한 노조 간담회를 찾았습니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생과 정쟁 중 선택의 문제라며 잘 사는 강서구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일꾼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정쟁을 하는 낙하산을 뽑을 것이냐. 총선 전초전에다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대리전 성격도 있다는 일부 관측까지 더해진 상황. 다른 여당 지도부 역시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강서구에 일제히 집결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구속영장 기각을 무죄처럼 포장하려는 얄팍한 위장 전술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민주당은 추석 민심은 한숨이었다며 강서구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대통령의 무리한 사면에 강서구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진교훈 후보에 대해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태우 후보는 본인 때문에 낭비한 혈세 40억을 애교로 봐달라라는 망언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맞춰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최대한 빨리 복귀해 당무를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영수회담보단 여야 대표회담이 우선이란 비판엔 여당 대표에게 권한이 있긴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여당한테 어떤 협상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과 정부의 어떤 독주와 반대되는 합의를 할 수 있을까 묻고 싶어요. 연휴 내내 보궐선거와 영수회담을 고리로 이어진 여야 대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고비로 더욱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부적격 인물이라며 부결 목소리가 큰 반면 국민의힘은 초유의 사법수장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도 민주당은 단독 처리 방침을, 여당은 사실상 보이콧까지 염두에 둔 분위기라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상병 사건 관련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터라 여야의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나눕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 원내지도부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여야가 대치하는 국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경기도 포천시 소우릅 고모리 저수지에서 산불 진화 훈련 중이던 민간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헬기에는 60대 조종사 A씨가 홀로 타고 있었는데 A씨는 수색 작업 4시간 만에 추락한 기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헬기는 홍익항공 AS350 기종으로 포천시가 산불 발생에 대비해 12월 말까지 임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헬기는 현장 투입 하루 전 담수 작업을 테스트하기 위해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 선택을 한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학부모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일 한 인스타그램에는 고인이 숨지기 전까지 모두 500만 원을 받아낸 학부모의 자녀로 알려진 A씨의 글이 올라왔는데 A씨는 이제까지 알려진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부모님이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쳤고 A씨 부모는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았음에도 악성 민원을 통해 이영승 교사가 숨지기 전까지 매달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게 되지만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선 여전히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새로 진영이 갖춰진 검찰 수사팀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10월 29일 헬로윈으로 들뜬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로 159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달간의 수사 끝에 안전조치 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가장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1년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광호 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인데 그동안 수사팀과 대검찰청의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을 포함한 지휘 라인이 최근 새로 꾸려진 서울 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기록과 법리 검토는 물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까지 배제할 수 없어 적잖은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보고를 안 받았을 리 없는 상태에서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청장의 상급자인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특수본에서 송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재판도 장기화하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구속됐던 관련자 6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159명의 국민이 희생된 이 참담한 사태에서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질 리가 없고 책임도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태원 참사 1주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법원 선고로 처벌을 받은 당시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중소기업의 14년 수건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납품 계약을 맺을 때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어떻게 반영할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미리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납품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수탁업체인 중소기업만 끙끙 앓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대기업의 납품 대금 인상을 요구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떠안다가 결국 공급망 차질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원청사에 대한 납품 단가는 물품 공급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고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14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수탁, 위탁 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양측 사업자가 그 대상과 조정 요건, 연동 산식 등을 사전 협의해 약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일회성, 단발성 거래라도 거래 기간이 90일을 넘고 원재료가 있는 경우라면 연동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일 경우, 또 양측이 합의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위탁기업이 지위를 남용하는 식의 탈법 행위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했다 적발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을 받습니다. 미연동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는 제도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연동 실적에 따라서는 과태료와 벌점 경감,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고 쪼개기 계약이나 합의 강요 등 부작용에 대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연동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표준 연동계약서, 미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뒤 인간도 멸종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벌은 우리 생태계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폐사하는 꿀벌이 급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또 그만큼 우수한 품종의 꿀벌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격리 육종장이 서해 한 섬에 있는데요. 양희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벌통을 한가득 실은 트럭이 여객선에서 내립니다. 10분가량 달려 도착한 곳은 국내 유일의 꿀벌 격리 육종장. 꿀 수확 능력이 뛰어난 장원벌과 고품질 프로폴리스를 생산하는 봉교 1호 등 5개 우수 품종을 연구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도는 육지로부터 16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자연적으로 격리돼 있어 꿀벌들이 교미 과정에서 다른 꿀벌들과 섞일 염려가 없어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데 최적의 장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농가를 통해 보급할 경우 원래 가진 특성이 증식 과정에서 사라지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겁니다. 3년 전 문을 열어 여왕벌을 보존, 증식하기 위해 벌통 100통가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유전자가 섞이게 되면은 이제 품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일 품종으로서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전자원의 개통 보존을 위해 자연 번식뿐 아니라 인공 수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꿀벌의 품종 관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안정적인 개체 보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사라지거나 폐사하는 꿀벌이 급격히 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많아서 좀 힘들다. 그럼 질병의 저항성이 높은 품종을 우선 보급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생태계 종 다양성을 그대로 유지 보존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품종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보존되는 우수 품종 꿀벌은 앞으로 지어질 각 지자체 증식장을 거쳐 양봉농가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꿀벌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응애 등 병충해의 저항성이 강하거나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빠른 꿀벌을 육종할 계획입니다. 전북 부안 위도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처음 치러진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만점자가 6월 모의평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수학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 국어 만점자는 135명으로 6월 1,492명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 수학 만점은 2,520명으로 6월에 3.9배나 됐습니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 역시 6월엔 15점까지 벌어졌지만 9월엔 국어가 142점, 수학이 144점으로 2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 위치한 호아 쇼핑몰에서 10대 청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외국인 등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반쯤 시안 파라곤 쇼핑몰에서 총격이 발생해 중국인과 미얀마인 등 최소 2명이 숨지고 여성 경비원을 포함해 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성이 들리자 고객 수백 명이 빌딩 밖으로 급하게 빠져나갔으며 일부 고객들은 식당 내의 어두운 공간을 찾아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총성이 10발 이상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특공대원들을 급파해 14세 소년을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가 1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일본 정부가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 포함된 삼중수소를 측정하며 2차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면 예고한 대로 내일 2차 방류를 진행합니다.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7,800톤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일본 정부는 1차 방류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며 안전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24日に開始された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について、これまでのモニタリングの結果からは計画通り安全に進められています。 하지만 1차 방류를 전후한 지난 8월 한 달 중국에 수출한 어패류 총액은 21억 8천만 엔, 우리 돈 200억 원 가량인데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7%나 급감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현 시점에서 중국의 금수 조치 여파로 인한 피해는 100억엔, 우리 돈 90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민 지원을 위해 1,007억 엔을 투입한 데 이어 도쿄전력도 상담 창구를 설치해 소문 피해 사례를 접수하며 보상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캠페인 등을 통해 자국 국민에게 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 소비를 호소하며 어업 종사자의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ホタテ料理、ホタテを使用したメニューをですね、もう一皿食べていただくとありがたい。 도쿄도 역시 도내 초밥 상점, 생선 가게에서 해산물을 먹거나 구입하면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출 물량을 따라잡는 데는 한계가 있어 중국과의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일본 어업 종사자의 피해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리 잡았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재택근무 흐름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구글과 애플, 또 아마존에 이어 메타까지 사무실 출근을 늘리기로 했고 이런 추세는 다른 업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는 지난달 주 3회 출근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메타의 최고 경영자 저커버그는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원격 근무를 늘려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사실상 이 계획을 접은 겁니다. I think we're going to be the most forward-leaning company on remote work at our scale for sure. But we're going to do this in a way that is measured and thoughtful and responsible and in phases over time. 메타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을 늘릴 때도 재택근무를 고수했지만 최근 실적 악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같은 이유로 이미 지난해부터 사무실 출근을 늘렸고 아마존은 해고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해 직원들이 파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As tech workers, we were told many times during the pandemic that we were doing our best work, that our productivity was high as it's ever been. We made so much money.
특히 원격 근무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화상회의 플랫폼 기업 줌마저 주 2회 출근을 명령했고 최근 골드만삭스 등 금융업계로도 확산되면서 사실상 미국 산업계의 재택근무 흐름은 저물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원격 근무가 사무실 근무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인데 실제 관련 조사에서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비용 절감 등 재택근무가 갖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지만 결국 기업의 생산성을 위해서는 직접 소통이 필수라고 여겨지면서 두 가지 근무 형태를 섞은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영지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오후 개막식과 함께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송강호, 주윤발, 판빙빙 등 국내외 스타들이 영화제를 빛내고 260여 편의 영화가 부산 곳곳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인사 문제로 촉발된 내홍으로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오후 개막식과 함께 무사히 닻을 올립니다. 먼저 공석인 집행위원장과 이사장을 대신해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송강호 배우가 개막식 호스트를 맡아 국내외 손님을 맞이합니다.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은 지난해 양조위 배우에 이어 홍콩 주윤발 배우가 수상합니다.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주윤발 주연의 3편의 영화를 선보이는데요. 신작인 원모어 찬스를 비롯해서 영웅본색, 와호장룡 이렇게 3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부산을 찾아 갈라 프레젠테이션에서 괴물을 선보이고 영화 노갸의 판빙빙 배우도 한국 관객을 만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에선 페스트 라이브즈와 드라마 파친코를 공동 연출한 저스틴 전 감독과 스티븐 연, 존조 배우가 오픈 토크에 참석합니다. 작품과 연기에 대해 배우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액터스 하우스에는 윤여정, 송중기, 한효주 배우가 참여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내부 갈등의 여파로 매년 300여 편 초청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개막작인 장건재 감독, 고화성, 주종혁 배우의 한국이 싫어서를 시작으로 269편의 영화가 부산 25개 스크린에서 상영됩니다. 최근 부상하는 인도네시아 영화 특별기획과 함께 올해 초 세상을 떠난 고 윤정희 배우의 시가 이창동 감독의 스페셜 토크와 함께 상영되고 고 류이치 사카모토를 추모하는 특별 상연도 진행됩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3일 폐막식에서 올해의 배우상 등 시상식과 링하오 감독의 영화의 황제 상영을 마지막으로 열흘간의 축제를 마무리합니다. YTN 홍상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전국의 첫 솔로 싱글 세븐이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 글로벌 차트에서 20여일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세븐이 지난 1일 공개된 스포티파이 최신 차트에서 팝스타 도자켓의 페인트 더 타운 레드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세븐은 지난 7월 발매 직후 이 차트에 1위로 진입한 뒤 2달 가까이 정상을 지키다가 지난달 11일 차트 1위에서 밀려난 뒤 역주행해 1위에 복귀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발매된 전국의 두 번째 솔로 싱글 3D는 이 차트에서 사흘 연속 3위에 올랐습니다. 가수 이효리가 오는 12일 디지털 싱글 후디의 반바지를 발매한다고 소속사 안테나가 밝혔습니다. 이효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곡을 내는 건 2017년 정규 앨범 블랙 이후 6년 만입니다. 올해 초 이효리가 안테나에 합류한 뒤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곡이기도 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6도로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 그리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량이 늘겠고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중부 산간을 중심으로는 알갱이가 작은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이렇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6도, 청주 12.7도, 부산은 17.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3도,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고 일교차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금요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는 등 날이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미국 역사상 초유의 하원 의장 해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공화당 강경파가 주축이 돼 하원 의장을 축출한 겁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종기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이 결국 가결이 됐죠. 그렇습니다. 미 하원에서 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 투표는 찬성 216, 반대 210으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 8명과 민주당 재석 의원 전원인 20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임안이 통과됐습니다.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해임에 반대했지만 메카시 의장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에서부터 찬반 양론이 팽팽했습니다.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을 발의한 맷 게이츠 공화당 의원은 지난 주말 임시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며 의장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의 핵심에 신뢰할 수 없는 메카시 의장이 있다며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탐 엠머 의원 등 공화당 주류에서는 메카시 의장이 그나마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화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며 해임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을 해임시키면 결국 민주당만 돕게 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화당 내부에서 일어난 자중질환에서 굳이 메카시 의장을 구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표결 전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해임안에 찬성하라고 말했고 실제로 한 표의 이탈도 없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당분간 의장석은 공석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내 책임 공방과 의사일정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 의회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임시 예산안에서 빠졌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이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이견이 가장 컸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입니다. 결국 임시 예산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240억 달러 지원 예산이 모두 빠졌는데 하원 의장이 해임되면서 예산안을 언제 다시 편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유럽 정상들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공조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정상 등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탄약과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곧 시작될 겨울에 대비해 에너지 인프라 복구 방안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는 겁니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며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의 브리핑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원 의장이 해임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메카시 의장이 축출되면서 우크라이나 예산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임시 예산안은 다음 달 17일까지만 효력이 있어서 정식 예산안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예측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용산 차출설에는 선을 긋고 앞으로도 민생과 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엿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어느덧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용산 참모들이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을 떠날 1차 기점으로 꼽혔던 시기입니다. 우선 지역 기반이 약한 행정관을 중심으로 연휴 직후부터 출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의사가 있는 행정관은 30명 안팎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서관급 이상은 11월 국정감사 이후에 최측근 참모나 인지도가 높은 수석과 장관들은 총선 직전인 내년 초에 차례로 물러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른바 용산 차출설 논란도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거듭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마 시기와 지역 모두 각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실에서 자체 파악한 명단은 빈자리가 발생하면 후임자를 구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총선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출이 계속 살아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와 부동산 문제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전, 그리고 외교 안보 강화 쪽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지구대 소방서, 군부대 등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바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윤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왔던 원칙입니다. 대통령실은 단기적 성과에 목매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면 결과적으로 총선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는 만큼 민심을 잡기 위한 윤 대통령의 행보엔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서울 마곡동 진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선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거듭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검경 등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상동기 범죄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접근도 필요하다며 전문가 의견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이주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주 노동자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부터 충남 금산에 있는 채소 농장에서 일한 캄보디아 여성 A씨.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 마주한 현실은 고강도 노동과 밀린 임금뿐이었습니다. ពេលគាត់សន្យាគាត់ធ្វើអត់បានគាត់សន្យាថានឹងបើកឲ្យមួយអាទិត្យ1លានប៉ុន្តែជាក់ស្ដែងមួយអាទិត្យគាត់បើកឲ្យ 50,000 ហើយបើកបានតែ3អាទិត្យដំបូងទេហើយ 9 លាន 73,400,000 같은 농장에서 1년째 일한 B씨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1,200만 원, 6달치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서 2019년 이후엔 체불 규모가 매년 1,000억 원을 넘기며 지난해엔 1,22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임금 체불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주 노동자인 비율도 꾸준히 올라가는 가운데 구제책도 있긴 하지만 한계가 뚜렷합니다.
임금체불보증보험 제도는 한도가 400만 원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이 보장하는 간이대지급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데 정작 이주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체불을 입증할 책임은 오롯이 노동자의 몫으로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들에겐 막막한 벽입니다. ដោយសារតែខ្ញុំពិបាកដោយសារតែខ្ញុំអត់ចេះភាសាកូរ៉េទៅពេលចឹងទៅខ្ញុំពិបាកប្រាប់ទៅខាងក្រសួងអំពីបញ្ហាដែលខ្ញុំជួបទុក្ខលំបាក 고용 허가제로 취업을 받은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엔 악덕 고용주가 있는 일터를 떠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 변경 횟수가 최대 3번으로 제한될 뿐더러 고용노동부가 정해주는 곳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 탓에 새 일터를 고를 자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 허가제를 통해 이주 노동자의 취업과 계약 알선을 독점하는 정부가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소한의 그런 보호 장치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고용 허가를 해야죠. 정부는 가파르게 줄어드는 노동 인구를 메꾸기 위해 내년엔 이주 노동자를 최대 12만 명까지 더 고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해 주는 게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된 9월 모의평가 결과 국어와 수학 표준 점수 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껏 수학 고득점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입시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어는 최저 등급 맞추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9월 모의평가는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142점과 144점으로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15점 차에서 2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국어 만점자 역시 6월에 10분의 1 아래로 급감했고 수학 만점자는 2,520명으로 6월 모평 때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어에서 EBS 연계 지문을 늘렸어도 선택지가 어려워져 점수 받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문학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답이 되지 않는 것들도 좀 분석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수학은 최상위권을 걸러내던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서 1등급 내 점수 차가 17점에서 9점까지 좁혀졌습니다. 상위권 입시에선 수학보단 국어 점수가 변별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등급부터 만점까지도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형태로 이제 바뀐 시험으로 보이기 때문에 1점 1점이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실수를 줄이는 마무리 학습을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인데도 1등급 4.3%, 2등급 13%대로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등급 충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학이 결국은 킬러 문항을 배제를 하려다 보면 변별하기 위해서 국어하고 영어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거고 이 정도까지는 어렵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게 영어 학습량을 좀 어느 정도 올려야 됩니다. 과학탐구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89점으로 특히 과탐2 모두 지난 수능보다 높은 수준이라 과탐2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가점도 주는 서울대 경쟁에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9월 모의평가가 킬러 문항만 없을 뿐 대체로 어려운 시험이었다며 N수생이 역대 최다 응시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재학생은 수능 최저등급 충족을 위해 남은 기간 자신이 약한 과목에 더욱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선택지마다 왜 맞고 틀렸는지를 더욱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원자 내부 전자의 극고속 움직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구한한 물리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100경분의 1초에 해당하는 찰나를 포착할 수 있는 빛이죠. 아토초 펄스 생성법을 찾아내 초미시 세계 연구에 새 장을 열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피에르 아고스티니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 페렌츠 크라우스 독일 루트비 막시밀리안대 교수, 앤 릴리의 스웨덴 룬드대 교수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has decided to award the 2023 Nobel Prize in Physics
for experimental methods that generate attosecond pulses of light for the study of electron dynamics in matter. 수상자인 아고스티니, 크라우스, 릴리에 교수는 백경분의 1초에 해당하는 짧은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빛, 아토초 펄스 생성법을 찾아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찍기 위해 카메라 셔터 속도가 빨라져야 하듯이 분자나 원자 그리고 원자 안의 전자의 극고속 운동을 관찰할 수 있으려면 극도로 짧은 파장, 즉 아토초 펄스가 필요합니다. 아토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장치의 신호 속도가 100만 분의 1초, 마이크로초에서 10억분의 1초, 나노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And by using this new technique, we can, for example, probe how charge migrates inside atoms and molecules, how electrons move, and we can also probe molecules in new ways, which maybe will lead to new medical diagnostic techniques. 전문가들은 아토초 펄스가 양자 기술을 비롯한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자가 비정상적 상태가 되면서 유전자를 손상해 생기는 유전병 치료에도 사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은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13억 6,400만 원을 3분의 1씩 나눠받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농산물 수출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간의 갈등이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3국 간의 합의로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3국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검역을 기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국경 대신 리투아니아 항만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우크라이나 농업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에서 검역을 마친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해상으로 수출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총기를 불법으로 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진행한 재판 절차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탈세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서 지난달 14일 총기 불법 소유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04세의 미국 할머니가 약 4,100m 상공에서 지상으로 낙하하는 스카이 다이빙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104세의 도로시 호프너는 일리노이주 오타와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4,100m 상공까지 올라간 뒤에 스카이 다이빙 강사와 연결된 상태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안전하게 착지한 호프너는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환상적인 다이빙이었다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6도로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 그리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량이 늘겠고 중서부 지방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중부 산간을 중심으로는 알갱이가 작은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6도, 청주 12.7도, 부산은 17.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3도,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고 일교차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금요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는 등 날이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